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통계를 OECD에서 최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로 OECD에 가입한 38개국 가운데 1위입니다. 전체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로 우리는 전체 평균의 3배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20%, 미국도 22%로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인 빈곤율도 악화됐는데요. 66세에서 75세 사이의 빈곤율이 31%였지만 75세부터는 52%로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76세부터는 노인 2명 중 1명, 즉 절반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상황은 더 심각해질 텐데요. OECD 1위 노인 빈곤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권은비는 이거 없음 못 산대요. 깨끗한 상쾌한 닥터필 샤워는 매일 누리는 힐링 닥터필 은비의 필터 샤워기 닥터필.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버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의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제 1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현 시점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선거운동 범위 이게 사실 듣긴 들었는데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고 지난 12월 12일에 안동 예천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직접 뛰는 입장이지만 선거법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원칙과 예외의 예외, 기간 제한 등 여러 요건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퇴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 드리면 막 피곤과 짜증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오늘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이 지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기간이. 그렇죠? 예비후보 등록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있고 일반인의 선거운동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예외를 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랑 단성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적극적, 소극적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뭐 입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등은 뭐 또 의례적인 설날, 추석, 명절 뭐 메시지 이런 거는 이제 선거운동이 아닌데요. 예. 사실 무엇이 선거운동이고 무엇이 선거운동이 아닌지 또 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그렇죠. 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간에 그 기간에 제가 홍길동입니다. 국회의원 나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 기억이 우리의 예.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 그래서 기억이 지금도 정말. 예. 말씀을 잘 못하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선거운동 각종 그 제한을 좀 완화하는 추세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이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그 전후를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네네. 전면적으로 허용했다고 지난 5월 방송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원하게 또는 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몇 가지 찝어서 말씀드리면요. 네.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SNS 통해서 그렇죠. 하는 건 누구든 다 된다. 예. 물론 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은 예외인데요. 예. 일반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여서 예. 그 주체가 뭐 예비 후보자나 뭐 직계 존속 이런 상관없이 일반 시민도 중요하다는 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후보의 게시물을 퍼서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단체방 내지 개인 톡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합법입니다. 뭐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통해서는 그렇죠. 누구나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찍어주세요. 이 사람 안 됩니다. 찍지 그렇습니다. 마세요. 이거 다 된다. 다 됩니다. 거. 예. 예, 지금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지만 합법이라는 점인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땡땡땡 그 사람은 지역에 한 것도 없고 거만해서 별로이다. 땡땡땡 가는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겸손해서 땡땡땡으로 해야 한다. 또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듣고 땡땡땡을 선택해 주자. 라는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합법이란 말입니다. 예. 뭐 그 대상이 현역 국회의원이든 예비후보든 예비후보가 아니든 간에 모두 문제가 안 되고요. 예.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뭐 그 후보자들 내지 뭐 예비자들의 명함을 또는 선전물을 보내는 것도 합법입니다. 이런 거 다 돼요? 다 됩니다. 예전에 이런 거 좀 안 되지 않았나요? 예. 선거운동 기간도 딱 준수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건 이게 다 지금 된다. 잘 모르셔서 그 페이스북 이런 데에도 뭐 은유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요. 맞아요. 예. 예, 정리하면 페이스북, 카카오톡의 SNS를 통해서 명함 내지 게시물 등의 게시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현 시점에도 합법입니다. 지금도 된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 아니지만 그렇죠. SNS를 통해서 하는 모든 선거운동은 다 된다. 뭐 선전물 보내는 거 이런 거 명함 그렇죠. 이런 거 다 된다. 누구 찍어주세요. 누구 찍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예. 자, 이런 말씀 주셨고 그러면 직접 만나서 하는 그 선거운동 네네. 아니면 직접 전화 통화로 하는 그런 선거운동 이거는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내지 지인들이 이제 끼리 모이는 실내에서 열린 식사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땡땡땡이를 밀어야 한다. 네.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명이서 뭐 있는데 땡땡땡의 당선을 위하여 이를 건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 모임 그 모임 식사 자리에서 그렇죠. 누구를 밀자 이번에 당선시키자 이런 거 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얼굴 보고 하는 건 다 가능하다는 거. 네네. 근데 그 인원 제한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그 모임 같은데 25명인가요? 제가 들었는데 25명 이하인 모임에서는 가능하다. 네, 들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예. 좀 더 많이 그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애매하군요. 인원수도. 근데 인원수와 관련 없이 네. 이제 말로 하는 건 가능한 다 거죠. 가능하다. 근데 그러니까 어디 뭐 체육대회 같은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실내에서는 가능하죠. 실내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실내 있는데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뭐 25이 있는데 사실
25명 정도 모이는 모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한 25명 이내라 그러면 또 하시면 되고 그렇죠. 25명 넘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시면은 어느 정도 모임에서는 하면 된다. 네 테이블. 예, 네 테이블까지. 아니 한 6테이블 되겠습니다. 24시간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고요. 어쨌든 말로 하는 건 직접 그 사람 보고 하는 건 웬만해서는 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네,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는데요. 네. 몇 명이 모이든 간에 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예, 마이크 중요합니다. 대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종치나 이런 데 가면은 네. 뭐 예비 후보자들에게 마이크를 주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때는 인사말 정도는 해도 뭐 내를 찍어달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도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땡땡땡을 지지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마이크가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마이크를 써서 선거운동 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식사 자리 등 실내 모임에서 뭐 건배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허용된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예. 또 중요한 건 마이크는 안 된다. 예.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도 상시 허용되는데요. 예.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하고 컴퓨터 이용 자동장치 보통 이런 건 제외됩니다. 시간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시간 제한이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는 일반 시민에 해당하는 거고 예. 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통립안의 장 등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것도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선거법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풀고 돈으로 하는 선거운동 묶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운동 도와달라면서 이른바 선거꾼들에게 뭐 활동 자금을 지급하거나 뭐 조직을 만들어서 식사 자리를 만든 행태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당연히 위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 악의 없이 뭐 누구 지지하는 모임 이렇게 식사하고 걸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돈 선거가 특히 당선 후에 부정부패, 이권 개입, 공천 비리로 대표되는 도덕 정치라고 하죠. 그렇죠. 영어로 클랩토크라시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예. 서양도 그 많이 쓰는 게 많나 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건 도덕 정치로 필히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낙후와 정치의 원인이 된다고 지목되어 왔는데요. 예. 이제는 돈 조직 선거가 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산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든 정치인들이 명심해서 실천해야 하고 네. 저도 클린 선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매한 선거운동 범위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 보고 선거운동 하는 거 다 된다. 다만 마이크 조심해라.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선거운동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 다 된다. 웬만한 건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대부분 다 된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만 빼면 다 되고 그렇습니다. 대신 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괜히 뭐 한 2만 원짜리 밥 얻어먹었다고 100만 원 토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돈 선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네, 6시 21분 2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 산하의 출자 출연 기관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경북도 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죠. 경북도 의회 김경숙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도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 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올해 의정활동 성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벌써 1년 6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의원들과 이제 소통을 잘해야겠다 이제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비례기에 더 열심히 이제 뛰었습니다. 주민들과 도민들과 이해관계와 협치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이제 재량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수건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과 함께 문화, 환경, 체육, 예술, 더 여러 분야에 계시는 단체들과 문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도 하고, 또 경북도와 지역의 관광 산업을 알리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협치를 우선으로 하셨다. 각종 수건 사업, 문화 사업, 관광 사업 집중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자, 최근에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상북도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그 5분 발언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경북의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 이제 인사 검증을 통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사 기관장의 임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고요. 경북도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은 총 22개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기관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 복지 개선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사실적으로는 전문성보다 낙하산, 측근 인사 등 평을 많이 받아서 경북도 출자 출연 기관에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해서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일부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이제 행정사무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됐다고 하셨는데, 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제 소관이 문화환경위원입니다. 이제 제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심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경북문화재단 소속 공공문화기관에 보면 세계에서 하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한복진흥원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정말 잘 운영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진흥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제 문을 열면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었고, 또 기대도 지역에서 상당히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기관장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용역이 많았고 인력 부분에서도 한복 전문가가 고용하기보다는 행정적인 업무 고용에만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건무 태만 그리고 뭐 자전 출장 등등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한복진흥원에 대한 자긍심과 뭐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강하게 질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복진흥원 지적을 하셨고 아까 그 22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출자 출연 기관. 네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관장에. 기관장의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우리 경북에는 총 22개 출자 출연 기관이 제가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소속이 6개의 출자 기관이 있습니다.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살펴보았을 때 예. 이제 관광공사는 사실은 출자 출연 기관의 문제점이 재위탁을 하거나 막 이러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사실은 했습니다. 아, 재위탁하는 네. 문제.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위탁에 보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관광공사에는 사실은 뭐 464건의 위탁에 뭐 180억이 넘는 돈이 이제 되고 엑스포에서는 177건에 뭐 129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문화재단 안에는 사실은 콘텐츠, 문화재연구원, 뭐 한복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뭐 200건이 넘는 것에 뭐 120억 이상이 들어가고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재위탁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이 많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 자체 내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용역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에 아무래도 용역도 많이 주게 되죠. 예. 그래서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네. 예산도 많이 낭비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보면 이제 경북에는 이제 사실 이게 예산을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재위탁을 할 때는 경북의 문화나 뭐 실사정을 잘 아는 업체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제안 평가서 보고 뭐 우선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달을 통해서 뭐 재위탁을 진행한다든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안을 평가했을 땐 전문기관장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출자 출연 기간에 보면 실제로 이제 운영비를 빼면 사업비의 90% 정도가 다 용역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비의 90%가 다 외부 용역에 의존한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의 뭐 연봉도 사실은 좀 많이 차이가 좀 나죠.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관장들 연봉은? 네. 제가 우리가 이제 요번에 행감하면서 제가 알아봤을 때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한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이 한 1억 1,462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에서는 1억 한 1,44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청도 공영사업공사에서는 1억 한 330만 원 정도. 뭐 구민시설관리공단에서 한 8,900만 원 정도. 등등 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봉이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인센티브나 복리 후생비는 사실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외하고. 네, 그렇게 따지면 공기업의 연봉 체제도 사실적으로 제각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장들. 많은 분들이 이제 1억이 넘는군요, 연봉이.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제외해도 이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자, 경북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도 우리 경북도의회 김경수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자,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겁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경북도도
4개의 기관이 사실은 통폐합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 소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가 통합을 하고 문화재단과 컨텐츠진흥원이 사실 통합을 했습니다. 예. 예, 사실적으로 통합하는 이유는 뭐 지역 맞춤형 혁신 뭐 개혁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 책임화의 구조 개혁도 하고 조직의 효율화 뭐 역량 제고를 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행안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구조 개혁에 사실은 저희 경북은 이름조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하, 예. 뭐 통폐합으로 중복 사업이나 뭐 구조 개혁, 뭐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드라인을 잡았을 텐데 실제 저희 경북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인원은 사실 더 늘었고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통폐합 전에 뭐 추진해야 할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도 내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통폐합이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진단 용역을 뭐 진행한다는 게 사실적으로는 맞지 않죠. 저도 사실 그렇죠.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 순서가 좀 뒤바뀌었군요. 그렇죠. 용역을 먼저 하고 통폐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네, 반대가 맞습니다. 됐다. 오히려 통폐합 네. 후에 인원도 늘고 예산도 더 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네네. 그렇다면 출연 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제가 5분 발언에서 언지를 드렸지만 출연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장 채용 시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고 또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사실 검증이 더욱 선행돼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로드맵을 이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기관장이 직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일에는 자격 요건도 갖춰서 적정성과 실무적인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관장 네. 뽑을 때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인사청문 대상도 좀 확대하고 실무적 경험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기관장 선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요구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경북도 의회의 배진석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예. 그 조례안을 이제 통해서 인사검증 대상 기간을 기존에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을 확대하자 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이제 경북개발공사, 뭐 문화관광공사, 포항 김천 안동 의료원, 뭐 예를 들면 경북 테크노파크, 행복재단, 연구원, 뭐 경제진흥원, 뭐 등등등 한 11개 정도 더 확대를 이제 시켜서 도내 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또 비전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실무적으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기관 그 자체를 확대를 좀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출연 기관 22개 중에 현재는 7개 기관만 인사청문회를 하는군요. 네. 근데 이거를 7개에서 11개로 늘리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질문 같기는 한데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찬성하지 않아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이 경상북도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경북도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임명은 강행하는 그런 상태고. 네네. 예. 네네. 그런 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2023년 경북의 슬로건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제 이 슬로건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경북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에 도민의 세금으로 경북이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서 최고 인사를 구성하고 출연 기관장으로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면 인사 구조 개선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들을 고용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역량 강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듯이 산하기관장 한 분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 우려를 부수시키고 창의와 혁신으로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전에 경북이 변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민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네. 김경수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경북도 의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죠? 네, 2명입니다. 2명. 두 분이 다 네. 비례고요? 네, 2명이 비례고 비례입니다. 나머지 그 국민의힘이 대부분이고 무소속도 있습니까 네. 혹시? 이제 무소속이 그전에 계셨는데 지금은 당연히 다 입당하셨죠. 다 입당하고 그럼 국민의힘 58명, 민주당 2명 이렇게 구성된 네. 거군요. 네. 좀 한계 같은 거 좀 느낀 거 없습니까? 저 의정 활동하시면서 너무 소수다 보니까 2명 뿐이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협치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한계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수이기 때문에 예. 목소리를 내는 데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저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응원하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도 의회 김경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2024년 결산 10대 뉴스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서는 2023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요즘은요 평범하게 지낸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죠. 그냥 네. 원래 방송하는 대로 하고 글 쓰고 공부하고 꾸준하게 활동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지내니? 그냥 똑같이 그게 행복한 거야 이런 얘기 같아요. 야, 아들 딸 키우고 딸들 시험 볼 때마다 맨날 긴장하는 50대 아빠. 이렇게 평범하게 가장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지내는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평론가님. 예. 저랑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예. 자, 오늘 2023년 보내면서 인상적이었던 뉴스 톱10 중에 먼저 이제 오늘 5가지 다뤄보고요. 다음 주에 또 5가지 마저 이렇게 다뤄볼 텐데, 자, 그 전에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는 매주 이제 방송 주제 이렇게 직접 선정하시잖아요. 예. 어떤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하시는지. 예. 사실 뉴스를 해설하는 입장에서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예. 주제 정해지면 그거 가지고 원고 쓰고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한 주에 꼭 알아야 하는 뉴스를 뽑고 또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그래도 2023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어떤 걸 뽑아야 되나 이 뉴스를 주제를 선정하기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1년 이렇게 쭉 보내드렸던 원고 정리하면 생각하는데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양평고속도로, 홍범도 장군 논란,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헨리 키신저 브릭스 정상회담, 정말 지구 전체가 다 들썩들썩하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으로만 해도 부족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엄중하게 오늘 5가지, 다음 주 5가지 2023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매년 연말에 느끼는 건데 이 다사다난하다는 말 정말 실감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매년 최고치를 찍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적이 없었어. 올해 같은 적이 없었어. 맞습니다. 정말 2023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유한 평론가가 선정한 10대 뉴스 오늘 5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시는 뉴스 톱 1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뉴스는 마약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예, 올해는 유난히 연예인, 유명인과 관련된 마약 관련 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우 유아인 씨, 이성균 씨, 가수 지드래곤, 작곡가 돈 스파이크 등등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마약 사건이 뉴스를 장식했어요. 이제 한국은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유명한 성인들에게만 문제되는 마약 사건이 아니라 지난 4월 3일인가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조직범죄의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머리 좋아지는 약이다 뭐 하면서 정체를 속이고 마약 함유 음료를 심을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막 나눠줬잖아요. 마약 맞아요, 음료.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때 다음에 또 살 때 필요하다면서 부모님 번호를 받고 이 번호로 부모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죠. 아이가 마약을 먹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걸 신고하겠다. 이게 사실은 R190 그 음료수에 필로폰 들어가 있었고 에스터시가 들어가 있었죠. 100병 중 35병을 회수했다는데 피해자가 8명이나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중국에 있는 총치치 시로 필로폰 반입해서 한국에 유통한 총치했던 범죄단체 4명, 중간 판매체 36명, 투약자 37명, 총 77명을 검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니까 공급체 완전히 끊어내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인데요. 다음 뉴스가 아니죠. 이 연관된 뉴스인데 내년 상반기부터인가요? 그 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반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하던 치료비 재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자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치료명령, 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8일 건정심 회의를 통해서 이걸 의결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예산 부족이나 집행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치료보호 기간 치료비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젠 좀 보상 강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아니 그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마약 사고 맞아요. 뭐 부유층 자제들 마약 손대는 그것까지 건강보험으로 한다고 라면서 좀 이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날 때 사회적인 이제 뭐 공론화라든지 이런 작업이 없었어요. 그냥 결정하고 알았는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인데 뭐 이 반대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이 돈으로 다른데 지원할 때 얼마나 많은데. 자, 이 소식이었고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각종 전쟁 그리고 에너지 가격 불안입니다. 2023년 전쟁의 해라고 불러도 뭐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을 넘어 3년을 향해 치닫고 있고 이때 러시아 곧 망할 것이다 막 이야기했던 서방들 지금 슬금슬금 발 빼고 있죠. 러시아 뭐 푸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출마해서 2030년까지 집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장기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휴전처럼 분단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되고요.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제3자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휴전이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 그렇죠. 얼마나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발칵 뒤집어졌죠. 뭐 침수작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 피해가 걱정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비타협적으로 계속 반전 분위기 이끌는 상황에 있는데 전쟁이 어떻게든 종료가 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구가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을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 국제 유가를 비롯해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더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뉴스 각종 전쟁과 에너지 가격 불안을 꼽았습니다. 빨리 좀 전쟁이 종식돼야겠고 특히 아까 그 민간인 피해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특히 어린이들이 그렇게 피해가 많아서 더 이렇게 보는 이들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 요즘엔 조금 안정세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또 언제 폭등할지 몰라서 그렇죠.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은 지금 안정화됐더라도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가지 소식 봤고요. 다음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우울한 소식이었으니 기쁜 소식들이죠. 기쁜 소식. 자, 드디어 코로나 엔데믹, 종식됐습니다. 드디어, 예.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시작된 이래 34,784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망자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많아요? 34,000여 명, 34,700명. 그런데 사실 이 수치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서 이게 많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참 잘 막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고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했던 코로나 대응 총괄을 했던 중대본 5월 31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체가 됐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풍토병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랑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시기로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기저기 불안한 소리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독감도 많이 유행 중에 있고요. 한번 이렇게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뒤이고 나니까 많은 분들 요즘 그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독감, 감기 환자도 참 많고. 세 번째 소식으로 코로나 엔데믹. 그나마 좋은 소식으로 꼽아봤습니다. 엔데믹 위드 코로나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됐군요. 이게 격리 의무가 6개월밖에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되게 한참 전에 이게 해제가 된 것 같은데. 엔데믹 소식이었고. 그나저나 우리 최희한 평론가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계사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달라진다는 것은 인구 구성도 변하고 사람들의 행태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가 34,700여 명이라는 거. 이거 숫자 보고 다시 한번 놀랐고요. 근데 더 놀란 건 이게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다음 네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번째 소식은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 예고글을 꼽아봤습니다.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고 또 불출동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 테러 실행 혹은 예고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7월 21일 신림역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제 아들이 그 부근에 있었거든요.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줬어요. 그 이후로 예고글까지 포함한다면 2023년 내내 사건만 벌어진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다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셨겠네요. 평론님도. 그렇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왜 이런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 이런 게 등장하는지 그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서 무슨 한국의 치안이 나빠졌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살인이나 강력범죄율은 10년간 계속 감소 중에 있어요. 그래요? 영국의 BBC도 한국은 여전히 매우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런 강력 사건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프랑스, 미국, 일본 선진국도 발생합니다. 미국은 아예 총기 난사 사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과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련 사태에 대해서 범죄 감염이 되는 범죄 감염 이론이라느니 깨진 유리창 하나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단기간 동안 자살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베르테르 효과의 다른 현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한국에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긴장했었고
이게 사회 안전망의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범죄 감염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베르테르 효과.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다 비슷하군요. 모방 범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왜 저 광화문 그 낙서 사건 그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뭐 일종의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일종의 관심 있겠군요. 끌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고요. 예. 사회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023년에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뉴스라고 하는데, 자, 예.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묻지마 테러가 바로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뉴스고요. 예. 다음 네 번째 뉴스는 이게 국내 뉴스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예.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를 처리해서 바다에 흘려내보내기 시작했고요. 10월 5일 2차 방류 마쳤고 11월 20일까지 3차 방류를 마쳤습니다. 아, 지금 3차 방류까지 다 했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1, 2차 때는 뉴스 본 것 같은데 3차까지는 못 봤네요. 2차, 3차 점점 관심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 처분한 오염수 총 23,400톤이라고 합니다. 4차 방류는 내년 초에 실시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는데, 근데 여전히 도쿄 전력에는 1000여 개의 저장 탱크 오염수를 보관 중이라고 해요. 아직도? 2051년까지 오염수 방류를 끝낸다라고 하지만, 뭐 30년 뒤 상황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를 물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는 또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괴담 재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맞게 급급했기 때문에 좀 답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여론이 잠잠해졌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이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1, 2, 3차 방류를 했는데 아까 뭐 23,400톤 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1000여 개의 저장 탱크가 있다. 그 중에서 지금 몇 개가 방류가 된 거죠? 3차 그러니까 통해서. 지금 1000개 중에 16개? 16개 분? 예. 이제 시작한 거네요.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완료된다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23,400톤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어마어마한 거. 그 지금 1000개 중에 16개만 방류한 게 그 정도 양이니까. 아우, 참. 이 오염수 방류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혈압이 오르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문제 생각하면 일본도 정말 규탄 대상이지만 우리 정부 대응 이거 정말 두고두고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3년 뉴스 톱10 중에 이제 5가지 말씀을 주셨고 다음 주에도 5가지 소식 마저 전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지만 어떤 뉴스이든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2023년 뉴스 총정리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